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전의 흉가 같은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대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수험생이죠.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엄청 가난했습니다. 방도 한 칸짜리였죠. 그런 방에서 가족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었죠. 그 소식은 방 3칸의 거실도 넓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다는, 어느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집도 엄청 싸게 내놓은 상태였고 월세가 아닌 전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사 간다는 것만으로 신이 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그 집으로 정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의 형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각자 자기 방을 꾸미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지 며칠 뒤 방학이라 할 일이 없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계단 쪽에서 희미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부르고 잠시 있다가 또 한 번, 그리고 또 잠시 후 다시 한 번, 총 3번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TV가 뚝 하고 꺼졌습니다. 너무 놀라 땀을 뻘뻘 흘리며 얼어붙었습니다. 놀란 이유는 갑자기 꺼진 것도 있지만 다시 켜려고 다가가려는 순간 TV가 스스로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묘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느낌은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개 1마리를 싸우셨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개와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부모님 방을 청소하다가 방문 옆으로 하얀 물체가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하얀 물체가 지나간 방문 옆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끝은 커튼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단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계단에 눈이 갔습니다. 뭔가가 있다. 이 계단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강아지가 깨갱거리며 뱅뱅 도는 겁니다. 놀라운 건 누군가 강아지의 꼬리를 잡고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발버둥 끝에 빠져나오자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다가갔는데 강아지가 죽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묻고 새로운 강아지를 샀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 가 이번에도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눈을 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3번째 강아지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부 암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순놈 강아지를 사자고 했습니다. 순놈 강아지를 데려오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잘 자랐습니다. 한 달을 넘기고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었나?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친구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어떤 여자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같은 건가 생각하며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고 난 뒤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달걀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 코, 입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놀란 저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뛰다 보니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엄청나게 긴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올라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올라가라고 하고 물었고 여자는 계속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순식간에 제 앞에 나타나더니 제 목을 잡고 질질 끌며 계단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강아지 1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여자의 손을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목을 놓쳤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굴러 아래로 떨어졌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제가 누워있는 곳은 집 안 계단 아래였습니다. 옆에는 우리 집 강아지가 계단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떨다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겪은 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 음식을 잘못 드시고 앓으셨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식은 제사상에서 몰래 가져온 떡이었다고 합니다. 그 떡을 드신 뒤에 어머니는 병에 걸리셨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당은 대문 앞에서 칼을 던지는 의식을 알려주었고 그 의식을 진행한 뒤에 어머니는 나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장실에서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에서 3년을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야 그 집에서의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우리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온 가족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주 만에 떠났고 어떤 이는 2달도 안 되어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들의 이유는 전부 같았다. 집안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그 집에 들어갔던 한 가족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셨다. 그 가족 중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은 어린 딸이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밤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이의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점점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점차 말수가 줄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꿈속에서는 항상 계단이 나왔다고 한다. 계단 끝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는 아이에게 계단을 올라오라고 손짓했다고 한다. 올라오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위험해질 거야. 그 여자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꼈다. 그 후로 아이를 밤마다 재우면서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한밤중 아이의 방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는 너무도 분명했지만 확인하러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결국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계단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는 사람이 살 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계속 불러들일 겁니다. 무당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의 계단에는 과거의 원한이 남아있는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 영혼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사람들을 계단으로 불러들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해 급히 이사를 결심했다. 그 가족이 떠난 후에도 이상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계단에서 뭔가를 목격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계단 아래에 쪼그려 앉아있는 여자의 형체를 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마다 계단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는 섬뜩했다. 그는 밤마다 계단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는 그의 방까지 들려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꿈속에서 계단 끝에 서 있는 여자를 봤다고 했다. 그 여자는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여자는 손짓으로 자신을 계단 위로 부르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라졌다. 청년은 그 순간 공포에 질려 꿈에서 깨어났지만 꿈에서 본 계단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했다고 했다. 그 후로 그는 집안에서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계단을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고 목덜미에 차가운 손길이 스치곤 했다고 했다. 그 집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은 한밤중에 자신의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여자의 형체를 봤다고 한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얼굴이 없는 그 형체를 보고 나서야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 후로 그는 집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그 집은 비워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남아있는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괜히 서늘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고 밤이 되면 집안에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집은 계단이 문제야.
거기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야. 그 집에 들어간 마지막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섬뜩하다. 그는 반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 집에 들어갔다. 초반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처음 시작은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었다. 특히 계단 근처를 지나갈 때면 피부가 얼어붙을 것처럼 한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이 한기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 아래에 떨어진 낡은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다. 그는 그 신발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 신발을 집 밖으로 버리려고 들었을 때 신발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 냄새는 썩은 고기와 흙내가 섞인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다. 그는 결국 신발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집 밖으로 내다 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계단에서 누군가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숨을 죽이고 문 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계단을 내려가 보니 버렸던 신발이 다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신발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신발을 불태워 없애기로 했다. 신발을 태운 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자신은 집 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계단 끝에는 얼굴이 없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자신을 가리키며 내 신발 돌려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 여자가 서 있는 계단 끝까지 가는 순간 깨어났지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침대 옆에는 태워버린 신발의 잿더미가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계단을 지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누군가 뒤에서 밀어버릴 것 같은 위협을 느꼈고 올라갈 때면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고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는 그 집을 떠났다. 그가 떠난 뒤로도 그 집은 다시 비워졌고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집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다. 그 집 계단은 사람을 집어삼킨다. 그리고 그 계단 아래에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집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주 들었다는 말이 있다. 올라가. 그 목소리는 집 안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밤이 깊을수록 그 소리는 집 주변 골목에서도 들렸다고 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속삭이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집안 창문 너머로 하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그 집은 폐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계단 끝에 있는 한 존재가 여전히 누군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벗어난 사람들조차 계단에 서 있는 그 여자를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그 집에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계단을 오르지 마라. 두 번째 이야기, 낚시 괴담. 그 당시 나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어. 논산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그리고 이등병 생활부터 육군 5대 장성이라는 빛나는 작대기 4개의 병장으로 고무도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 못한 잉여인간이었지.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쉬어야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도 한 달이면 끝이더라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의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고. 그때 내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야. 처음엔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지.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라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 그런데 이 낚시라는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엔 내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른 거야. 난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 몇 달 죽어라 알바해서 낚시 풀세트를 구입했지.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면 지렁이 한 통과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취미생활이거든.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얼척도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
그 꿈이 뭐냐면 모든 낚시인의 환상인 초대형 붕어야.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가 있지.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 그러니까 꿈이지. 귀에서 그렇지 분명 있는 붕어야.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가 넘는 붕어도 꽤 많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란 참붕어는 환상 그 자체야.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을 들은 거야.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 자기네 고향 집의 뒷산으로 가면 내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 얘기론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친구가 찌질이었을 때 만든 저수지라고 했지.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못해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했어. 민물새우도 같이 방류해서 새우가 저수지의 반이라고 뻥을 쳤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마을 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 라고 하니 얘가 살짝 비웃더라고.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 잡지. 내 생각에도 그렇더라고. 붕어를 누가 잡겠어? 바다 낚시야지. 그래서 난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한 거야. 그 녀석을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급 이별을 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드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운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했어. 배 타기 전에 시내 낚시점에 들러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히 준비했어. 바닷가에 가면 바다낚시 미끼만 팔더라고. 난 그 뒤 여러 시간을 배를 타고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를 화장실에서 확인하며 어렵게 친구의 고향 섬에 갔어. 도착해서 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지. 나랑은 목적 자체가 다른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몰라. 그리곤 친구가 미리 설명해준 길로 마을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어. 마을 끝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나오더라고.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 한 작은 저수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지.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 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서둘러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눈앞에 저수지 맞은편에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불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란 느낌이 들더라고. 그냥 보통 시골에서 많이 보던 슬레이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기랑만 한 것 같았어. 집은 초가 형태였고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어.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 거야.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어. 폐가가 달리 폐가인가? 그냥 사람 안 살고 관리 안 한 지 좀 되면 다 폐가인 거지. 그렇게 앉아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입질이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을 바꿔 달았어. 그러자 넣기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거야.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엔 환장하고 달려들었던 거지.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야.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런데 기대했던 초대형 붕어는 소식이 없었어.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 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단 생각에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만화방이랑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 그리고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일것.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어. 밤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두세 시간을 자고는 밤낚시를 시작했어.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는 11시가 넘었어. 물론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만의 낚시터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을 안 한 나의 실수였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는 거야. 비옷도 없이 겨우 조그만 우산 하나뿐이 없던 나는
그 우선으로 나의 몸이 아닌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어.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치는 거야. 낚싯대를 잘못 가지고 있다간 피뢰침 역할을 해서 감전사하는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는 비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 오기 시작하더라고.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운 짐만 들고는 랜턴빛을 의지해 그 폐가로 뛰어갔어. 밤새 비 맞아 병드는 거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서 그 폐가 부엌이었다 생각하는 곳에 들어갔어. 내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고 그곳 한 모퉁이엔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 난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어. 불이 나무에 옮겨붙어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서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문도 부셔서 불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코펠레 빗물을 받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지.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얼마를 졸았을까? 흥얼흥얼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깬 거야.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와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은 거야.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지. 예전 시골집들 봤어.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이야.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으로 밥상을 들였었거든.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고 난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어.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지.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어. 방이 따뜻하네. 그렇게 돌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진문 사이로 내 눈높이에 맞추어 앉아 계시는 거야. 그 퀭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말이 울리는 거야. 내 집을 부순 게 니놈이구나. 난 짐도 다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지. 달리다 저수지 건너 내가 낚시하던 쯤에 왔을 때였어.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야.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히는 줄 알아? 사슴은 도망가다가 꼭 한번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야.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쏴 사슴을 잡는다고 해. 내가 그 사슴 꼴이었지.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그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에 있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건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스르르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난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을 쪽으로 비탈을 달려 내려갔어.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내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지.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 뛰어서 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의 끝집에 도착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 그리고 길을 보니 내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그 할머니가 서서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시자 날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 사라졌어. 방에서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나를 맞아주셨지.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 그리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내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어. 나는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어.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내가 그 할머니의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시는 거야. 서산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먼. 그리고는 그 노인분이 그 집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 원래 그 집엔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못해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훨씬 연상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해. 그러다가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거야.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 다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해. 조그만 산을 일구어 만든 밭에서 억척스레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삼남매를 키우시고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곤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린 거지.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 봐. 그러다가 내가 그 섬에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외딴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 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거야. 그 뒤 무태에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치렀다고 해. 그리고는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피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께는 은인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거야.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차마 더 해코지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어.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난 짐을 챙기고 낚싯대도 걷었지. 그리고 노인이 향 하나를 피워 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고. 아주머니, 무슨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다 잊고 빨리 좋은 데 가소.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난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부터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며. 차려주시는 아침을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나왔지. 나는 낚싯대를 정리하며 마지막 짐을 챙기고 폐가를 빠져나왔어. 집안에 머물렀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어. 그날 밤 나는 그 집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뒤를 쫓아오던 할머니의 모습까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 마을로 내려오는 동안의 도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고 비명 지르듯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 노인의 집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며 짐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했지만 그 집에 대한 기억은 내내 날 붙잡고 있었어. 아침 일찍 노인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곳에 머물렀던 정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 향을 피우며 노인이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에도 난 방 안을 힐끗힐끗 살피며 무엇인가가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섬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며칠 후 도시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 밤마다 나는 폐가의 모습과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던 할머니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났어. 특히 그 할머니가 정진문 너머에서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던 그 음산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지. 내 집을 부순 게 니놈이구나. 나는 어느 날 새벽에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어. 그날도 같은 꿈이 반복되었고 할머니는 이번엔 나를 따라오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어.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에 나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고 문틈으로 스르르 들어오는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체를 본 듯했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 섬에 다녀온 이후로 나는 낚시를 그만두고 모든 장비를 정리했어. 그 집에 들어갔던 날 이후 나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느꼈어. 누군가 나를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들. 문득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가 나를 바라보는 형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심리적인 공포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지. 나는 마을의 노인에게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노인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 집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할머니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섣불리 나서지 말게. 그 말은 나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어. 나는 점점 내 삶이 그 집의 기억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였지.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섬 근처에서 낚시를 즐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 사람은 밤낚시를 즐기던 중 이상한 형체를 봤다고 했어. 어떤 할머니였어. 하얀 옷을 입고 물가 근처를 서성이다가 갑자기 낚싯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사라졌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 누군가에게 그날 밤에 대해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이 이어졌어. 밤마다 방 안에서는 마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특히 자정 무렵이면 갑자기 전기가 꺼지거나 휴대폰 화면이 깜박이며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리곤 했지. 내 집을 부쉈던 건 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울리는 날도 있었어. 나는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지. 결국 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 가까운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그날 밤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지. 스님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그 집의 기운이 아직 강한 모양이군.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오난이 서린 기운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거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 스님은 나에게 몇 가지 절차를 꺼냈어. 그중 하나는 그 집을 다시 방문해 제대로 된 죄를 지내는 것이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차마 다시 그곳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결국 나는 스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그 섬으로 향했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 나는 스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상태였지.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웠어. 스님은 집안 곳곳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주문을 외웠어. 나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할머니가 나타나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떨고 있었지.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는 듯했어.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만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 스님은 주문을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지만 그 형체는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해 다가왔어. 나는 마치 내 다리가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 형체는 멈춰서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 돌려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 스님이 나를 붙잡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지. 스님은 나에게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어.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듣고 있어. 어둠이 깔릴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과 방 안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어. 어쩌면 나는 영원히 그 할머니의 원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세 번째 이야기, 산속의 폐가.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이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속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우연히 어느 산에 잠시 오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기온이 심상치 않았다. 차는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고 어느 지점에서 차를 후진하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산 중턱에 자리한 기괴한 흉가가 보였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차가 멈춘 틈을 타 창문 바깥으로 그 집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질이 좋지 않은 존재가 창 너머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새까맣고 입은 크게 벌린 채 어둠만 가득했다. 그 모습은 흔히 우리가 귀신이라 부르는 존재였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귀신 중에서도 특히 보면 안 되는 종류였다. 멀리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로 깊은 원한과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친구에게 차를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그것은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것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듯 오묘한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친구들을 재촉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등골이 오싹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쫓아오고 있었다. 운전 중인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흉가 주변에는 아이들과 성인 남성과 여성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모두 검고 어둠에 잠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머리카락이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엉터리로 치러진 제사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목과 몸의 경계조차 희미했다. 그 기운은 느리지도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게 꾸준히 우리를 따라왔다. 나는 속으로 기도하며 이 악몽 같은 숲을 빨리 벗어나길 바랐다. 다행히도 숲을 빠져나와 도로의 신호등에 멈추게 되었다. 안도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창문을 살짝 내리려는 순간 그것은 창문에 붙어 있었다. 몸을 기괴하게 비틀어 늘린 채 창문에 밀착해 있었다. 검고 공허한 눈으로 우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입을 다물었다. 신호가 바뀌자 차는 출발했고 그것은 서서히 뒤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 뒤를 돌아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산의 숲이 모두 묘지였다는 사실을. 차가 멀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산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녀를 돌봐주지 않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나는 마치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 주변에서 끊임없이 기묘한 현상을 마주해야 했다. 하루는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와 동시에 축축한 습기가 방 안 구석에서부터 퍼져나왔다. 냄새의 원인을 찾으려고 방을 뒤지던 중 창문 틈새에서 검고 끈적한 액체가 흐르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었다. 그 순간 머리 뒤에서 차가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마치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몇 주 뒤 나는 친구들과 다시 만났다. 그날 산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며 우연히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산 중턱에 멈춰섰던 그 순간 차 뒤편 유리창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머리카락이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사진을 지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 폰을 껐다 켰지만 그 사진은 여전히 폰 속에 남아 있었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초기화해야만 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 그 여자가 서 있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혹은 밝은 낮에도 그 모습은 마치 실존하는 듯 생생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도 그에 맞춰 빨라졌다. 뛰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야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순간 차가 멈추고 내가 창밖을 들여다보았던 그 흉가가 보였다. 이번에는 그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 집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고 입은 이상하게 찢어진 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명씩 집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뜯겨진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가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다. 하지만 이상한 건 꿈에서 깼을 때도 내 방 안 공기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문 쪽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차마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자는 조금씩 움직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창문에는 김서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 친구는 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된다며 모두가 만지지 말라고 했던 사진 파일을 혼자 확인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사라졌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를 찾아갔을 때 그의 방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벽에는 손자국 같은 자국들이 선명했고 방 안은 지독한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종이에 그린 듯한 부적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미 찢겨 있었다. 그 후로 나머지 우리도 조금씩 변해갔다. 산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여자는 잊히지 않았다. 밤이면 누구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지만 그 발소리는 분명 내 방 문 앞에서 멈췄다.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문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문 앞에 짐을 쌓아두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방 안에 촛불을 켜두고 잠을 잤다. 하지만 그 촛불이 무언가를 막아줄 거라는 확신은 없었다. 며칠 후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산 중턱의 흉가 앞에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친구들이 모두 말없이 흉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흉가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방들 중 하나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그 긴 머리와 찢어진 입, 텅 빈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녀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하지만 흉가 밖에도 그녀는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꿈속에서 깨어나는 순간까지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현실에서도 나는 자주 그녀를 느꼈다. 집 안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내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느끼는 횟수가 점점 더 잦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항상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혹은 뒤쪽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이 더 공포스러웠다. 어느 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다. 거실의 유리창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었고 나는 무심코 창문을 스쳐 지나쳤다. 그 순간 창문에 반사된 내 뒤쪽에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긴 머리가 젖어 축 늘어진 상태였고 얼굴은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엔 내 방 안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가 그 틈으로 기어들어왔다. 다리가 보이지 않았고 몸의 윗부분만 바닥을 끌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침대 바로 아래에 멈췄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내 쪽으로 올라오더니 내 얼굴 가까이에서 멈췄다. 눈동자 없는 검은 구멍과 찢어진 입에서 나오는 섬뜩한 속삭임이 들렸다. 왜 나를 불렀어? 나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지만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친구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응답이 없었다. 유일하게 연락이 된 친구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었다. 그 친구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마저 사라졌다. 친구가 사라진 후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내 꿈에 나타났다. 아니,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였다.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내 침대 옆에서 멈췄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척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지만 방 안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침대 옆 바닥에는 검고 끈적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닦으려고 했지만 손이 닿자마자 강한 전율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흔적이었다. 며칠 후 나는 산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은 이미 삭제한 줄 알았지만 휴대폰 갤러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진 속 흉가와 주변의 모습은 전보다 더 선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진의 구석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산으로 돌아가 그녀와 대면하기로 했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그 산으로 갔다. 가는 길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공기가 무겁고 주변 풍경이 마치 사람 움직이는 듯했다. 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진 상태였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흉가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엔 썩은 냄새와 함께 이상한 축축함이 가득했다. 벽지 곳곳에는 검고 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다. 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 멈춰 섰다. 거기엔 그날 꿈에서 보았던 긴 머리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로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은 꿈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찢어진 입이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돌아왔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귀를 찢는 듯한 고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손을 뻗었다.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움켜쥐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몸 곳곳에는 이상한 상처가 있었다. 길게 긁힌 자국과 손자국 같은 흔적이었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꿈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을 느낀다. 네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오늘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평소처럼 13층을 누르자 문이 닫힙니다라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거울을 바라보며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있음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들린 안내음과 함께 어떤 아저씨가 탔다. 그는 12층 버튼을 누르곤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한마디를 꺼냈다. 13층. 나는 순간 멈칫했다. 13층 내가 사는 층인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아저씨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 아무도 없지. 밖에서 보니 불이 다 꺼져 있던데.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아저씨 대체 뭐지? 강도인가? 아니면 도둑인가? 아니, 그런 사람치곤 너무나 태연해 보였다. 그래, 어차피 현관문에 비밀번호도 걸려있고 들어올 수 없을 거야. 괜히 내가 겁먹는 것 같아. 그냥 오지랖 넓은 아저씨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거울을 바라봤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12층에 도착했고 아저씨는 내렸다. 나는 긴장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3층에 도착한 나는 문을 열고 현관으로 향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아저씨네. 남의 집 불이 꺼져 있는 걸 왜 그렇게 신경 쓰지? 혼자 사는 것도 무서운데 괜히 더 겁을 주잖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비상계단 쪽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경직된 채 뒤를 돌아보니 그 아저씨가 비상계단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문이 닫힌다든가 내가 비밀번호를 누른다든가 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잖아. 내가 13층에 도착했을 때도 이상할 만큼 조용하지 않았어. 방금 밑에서 사람이 올라왔다기엔 말이지. 나는 숨이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 말을 잃었다. 아저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런 상황에선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아가씨 큰일 날 뻔했어. 그 말을 남기고 아저씨는 비상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아저씨는 단순히 오지랖이 넓은 아파트 주민일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 범행을 포기한 범죄자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직도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뒷목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저씨는 분명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면 왜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온몸이 굳어버린 채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문득 비상계단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사람이 걷는 소리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았다. 이럴 리가 없잖아. 아저씨는 분명 내려갔는데 지금 들려오는 발소리는 올라오는 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깨달았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단을 한층 또 한층 오르는 소리가 분명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몸을 움직여 현관문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것이었다. 설마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로 다시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13층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소리는 계단에서 들려오던 소리와는 달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누군가가 발을 천천히 끌며 복도를 걷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문 앞에서 멈췄다. 이제 끝났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서 들리는 그 두드림은 너무나 느릿하고 일정했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문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쇠로 된 손잡이가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렸다. 그런데 손잡이를 돌리는 힘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았다. 내가 설치해둔 잠금 장치가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내가 발작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덜덜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간신히 112에 연결되자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제 문 앞에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호음이 가다가 또 끊긴 것 같았다. 전화 화면을 확인해보니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서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전화를 하려고 해? 휴대폰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손잡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문득 주변이 고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 손잡이는 멀쩡했고 비상계단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무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작은 갈색 봉투였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손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지.